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정실록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아래옵니다 시간은요, 회계일보 강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로 바뀌고 나서 더 낫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네, 자주 못 봐서 서운해요? 예. 생방송으로 돌아갈까요?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저희는 제작진이 편집하느라고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근데 평은 그렇더라고요. 녹화가 더 퀄리티가 난 것 같다고. 훨씬 재밌고, 그리고 자막이랑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제 마음을 쏙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편집 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이번 주 첫 번째 아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그 2월 19일인데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날 이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주공항을 청주 대전공항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대전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거예요? 일단 이장우 시장이 얘기한 근거는 그 청주공항 이용객 중에 이제 대전 시민 비율이 좀 높고 그리고 일단 청주공항이 조금 더 그 기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확대가 되려면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명칭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좋지 않냐라는 그럼 걸 이제 연계를 김포 한 거거든요. 서울공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포공항은 김포 서울공항. 사실 그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전부터 계속 서울공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공항 있잖아요, 근데 성남에. 성남에 이제 서울공항 있죠.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또 그 공항 명칭을 이제 뭐 바꾸겠다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참,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그 지역의 이슈 이제 요런 이제 그 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쓸데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공항 이름이 뭐 도시 이름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외국의 유명한 공항만 봐도 도시 이름 안 들어간 공항들도 많잖아요. 인물 이름이 들어간 공항 그렇죠. 뭐 같은 JFK 경우는 공항이라든지 네, 네, 뭐 네. 드골 공항이라든지 네네네. 참 우리도 뭐 신체호 공항, 신체공항이요? 청주, 대전 다 신체호 연관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네.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게 좀 생산적인데 대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브랜드 같이 이건 좀 저는 좀 너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약간 뜬금없는 그 제안이긴 하지만 청주 대전 공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일단 그 대전 도시의 브랜드를 좀 이제 세계에 알리는 또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전 시민 입장에선 저는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이제 까칠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지금 현재 그 대전이랑 그 충청권이 하고 있는 게 메가시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안 돼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메가시티 안 된다 한 표입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메가시티 구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저기 뭐 고위 그 공직자분한테 들었는데 가능성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시민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 정서 자극하는 이렇게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라면 사실 뭐 시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수준이 인류 경제도시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 잠깐 웃네요. 이때 그 이장우 시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김영환 이제 그 충북 지사랑 이제 이거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김영환 지사도 이제 흔쾌히 그것도 괜찮은 그 구상이다라고 이제 동의를 이제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이제 쓰면서 충북도 관계자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김 지사가 전혀 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정말요? 네. 근데 아마도 그냥 청주공항 그 활성화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가볍게 얘기 나온 거였던 것 같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장우 시장은 사실 김영환 도지사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동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대전 지역 그 언론에는 이게 쫙 나왔고 저도 이제 그 다음 날 그 청주공항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능 확장 여부하고 저 명칭 변경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도 기사를 쓰긴 했거든요. 사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오히려 이 청주공항은 공군 공항이잖아요. 군 공항이잖아요. 그쵸, 네네. 그거를 민간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만약에 공항이 필요하다면 민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민간 공항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저는 약간 그거에도 집중을 하면서 이제 뒤에다가 그 얘기를 쓴 거고, 그래서 그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청주국제공항이 이제 보니까 최근에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가장 급증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접근성도 이제 중부거리에 있다 보니까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노선이 계속 이제 그 확장되면서 그 이용객 수도 이제 늘고 있어서, 그래서 저기 PD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 인프라 이제 확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작년에만 그 국제 이용객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주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군 그 전투비행단하고 공항공사가 이제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민항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횟수가 이제 많지가 않아서 사실상 늘어나는 그 이용객 수에 비해서 인프라는 너무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인천공항 가는 이유가 청주공항에 그 편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천공항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맞아요. 좀 네. 그런 얘기를 좀 더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의 대학원을입니다. 근무 시간에 대학원 네.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무 시간 대학원 이렇게 갸웃갸웃거리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그 한 그 지역에 그 기관장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네. 안 되는데? 누구예요? 저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작년 12월에 그 대전 동구의 그 지도 점검을 이제 그 매년 하는데 상하반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적발된 게 있어요. 지난해 이제 이분이 3월에 이제 그 넥스트 클럽이 이제 수탁기관으로 이제 그 운영이 시작되면서 3월에 이제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작년 11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출근을 하고 대학원에 이제 무단으로 이제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출장을 올리고 나서 출장지 가가지고 근무를 잠깐 한 다음에 다시 또 대학원 수업을 가고 이렇게 해서 총 11번 정도, 그러니까 10회 넘게 이제 적발이 됐고, 그래서 무단 결근 다 처리가 됐고, 그 해당 기간에 이제 그 지급된 급여 한 170여만 원을 이제 다시 환수 조치를 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죠. 사실 그 센터장이라는 거는 그 직원 근태 관리를 하고 복무 관리를 하고 그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직급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복무기강 해이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권한 남용인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출근했다가 어디에 나갔다 와도 뭐 직원들 아무도 모를 거고 내가 센터장인데 내가 결제 라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곳이 대전 동구가 그 수탁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네. 이 수탁기관이 된 곳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시장과 선거를 도왔던 분인 거죠. 지지선언도 했었고. 이장우 대전시장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던 그 네. 분이에요. 그런 분이 네. 이제 이거를 수탁을 받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센터장에 앉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이해충돌 충분히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거잖아요.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간에 그 넥스트 클럽이 이제 수탁 기관을 선정이 됐는데 넥스트 클럽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기독교 계열의 뭐 임의 단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그 사업이 다 뭐 청소년 뭐 문화 창조 사업 뭐 강사 양성 과정 뭐 요런 그 청소년 교육 관련한 그런 그 단체거든요. 네. 근데 그 공동체 지원센터는 그 공동체 활동가를 뭐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뭐 하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전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그 임의단체가 여기를 이제 수탁하다 보니까 어떤 뭐 기관의 어떤 뭐 전문성도 없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그 애초부터 컸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 동구에서는 그 급여 환수 조치밖에 안 했거든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눈 가리고 정말로. 아웅이고. 동구 의회에서 뭐 지적 안 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그 10월에 그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이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정용 그 동구의원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 민간 위탁 사업이고 시민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센터장이 이런 식으로 출근해놓고 자기 그 개인 일정을 보러 간 거잖아요. 본인이 그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이제 보는 그 행위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원을 이제 간 거예요. 출근했다고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샌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고요. 또 그 정용 의원이 그 대학원 강의 시간표랑 또 센터장이 그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에 뭐 수업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예, 뭐 아이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갔다고 이제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네. 이분은 센터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사실상 자격이 없고요. 근데 이게 그 뭐 이제 동구에서 지금 이제 녹화하러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해명을 드리려고. 그 걸어오고 있는데 동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상 동구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처벌이라든지 하는 게 좀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고 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위수탁 기관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조례라든지 복무 규정이 명확하게 뭐 처벌 규정까지 있는 그 저기 조항이 없어요. 처벌 아니더라도 동구가 여기에 수탁할 때 수탁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히 안 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분명히 그쵸, 있을 거고.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뭐 그렇지. 몇 번 뭐 주의가 뭐 누적이 되면은 뭐 계약에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그런 복무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사무 편람에 이제 의거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사무 편람 말 그대로 사무를 이렇게 하라는 그 설명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지도 점검이 좀 강화가 되고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을 때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민간 단체와 그 관하고의 카르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늘 강조했던 카르텔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소망망이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강하게 처벌하고 징계해도 모자랄 사안인데 그냥 단순히 돈만 뱉어내고 말았다? 이거는 센터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을 정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근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네. 했더니 수기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근태 기록부를 그냥 이런 A4 용지에다가 뭐 누구 몇 시 출근 언제 뭐 하고 자기 사인하고 이런 그 수기로 작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조작할 수 가능성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살펴볼 수 있는 뭐가 있었었는데 그 센터장의 그 뭐 출근 기록을 보니까 다 9시인 거예요. 8시 57분, 59분 아니고 다 AI처럼 9시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늦게 들어와도 9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이분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신 분이네. 수기를 쓸 것 같으면 8시 58분도 했다가 9시 1분도 했다가 또 인스타그램에도 안 올리고 이래야 하는데 순수하신 분께서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한 차례 지난해뿐 아니라 매년 이제 제기되는 그 문제인데요. 이제 그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리고 그 대의기관이죠. 그 의회의 그 의원들이 해마다 이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이제 공무 국외 출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행정명으로 표현하는데 갔다 와서 제출하는 그 해외 연수 보고서는 짜깁기, 또 복붙 그리고 뭐 심지어 오타까지 이제 갖다 붙이는 정말 그런 수준 이하 성의 없는 그야말로 그 혈세 낭비라는 그 말로도 좀 부족한 이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이 보고서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진짜 이 보고서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그 해당 방문 국가 개요, 면적 몇, 인구 몇 이런 거 왜 써요 도대체? 그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인터넷 치기만 하면 나오는 얘기들로 잔뜩 있고 또 막상 본인들이 쓴 거 보면은 거의 막 그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기획문 안 쓰거든요. 예, 네. 어디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 네. 현수막 들고 그런 거 올려놓고, 야, 정말 수준이 그 정도인가. 도시공사 직원이 갔다 온 그 해외 연수 보고서에 그 문장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쉽다. 네. 일정이 짧아서 아쉽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뭐 해외 연수 보고서에만 쓰면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나. 왜 이런 수준 이하의 이런 그 문장이 나타나는가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이게 사전 심의 절차를 이제 밟고 갔다 오잖아요. 네. 사전 심의 절차가 부실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현안이 뭐 나타난다. 대전시의 경우는 트램. 뭐 전북에 같은 경우는 뭐 군산시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잼버리 대회 이런 게 있을 경우 중첩되는 그 해외 연수도 문제더라고요. 일단 그 대전시 의회 같은 경우는 2016년 그 대전시가 트램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그 이제 결정한 이후에
2022년까지 10차례 이제 갔다 왔고요. 보고서 네네네. 잘 기록해 놓으면 그걸 참고해서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면 되는데 네네네. 똑같은 거의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거 보고 같은 내용 이 여행이지. 그렇죠. 이게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사실상 그 선진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거의 한다면은 없다. 뭐 거의 트램 같은 없다. 경우도 10회나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대전시 의회도 무슨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는데 르브르 박물관 보고 와서 대전에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무슨 그렇죠. 아유 진짜. 그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대전에 저기 파리 에펠탑을 보고 대전 한비탑에 그렇지요. 그런 거 있었어. 맞아요. 하였다. 아이고 정말 수준들 하구나. 아무리 그러니까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한편을 보면 좀 불쌍해. 왜냐하면은 이분들 말고도 시장, 군수, 구청장들,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규모로 돈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검증을 잘 안 해요. 같이 가잖아요. 예, 아마 검증하면은 더한 거 나올 건데. 그러니까 만만한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라고 지방의회 의원들만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는 것 같아서 한편 좀 불쌍해요. 근데 이제 아마 네. 그 행정기관에서도 갔다 와서 이제 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샅샅이 저도 이번에 이제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는 게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가는 해외 출장 나가는 게 연수 나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트램 같은 것도 뭐 프랑스의 그 트램 노선도 이제 뭐 트램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시스템이 좀 변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분명한 어떤 필요성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갔다 왔을 때 해외 그 전에 해외 연수 보고서 다 똑같은 거 짜기 깐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그냥 복사하게 하고 그러면 갔다 왔을 때 그 전에 그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고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거를 보완할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거를 참고를 했으니까 그럼 이쪽 가서 한번 볼까? 라는 어떤 그 속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여기 그냥 가보자. 왜? 그 여행사에 맡겨놓다 보니까 똑같은 데 맡겨놓다 보니까 거의 일정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이제 태반이거든요. 그거 왜 여행사에 맡기는 모르겠어요. 도의원들이 직접 짤 수도 있고 교수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쵸,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 교수님 거기에서 공부한 교수님 찾아가지고 네네. 연결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 짤 수 있거든요. 그쵸. 이 노력 부족이야. 진정성 부족이고 그러니까 여행 가기 위한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냥 어디 가자라고 사실 여행사 끼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그 의원들이 그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주 강은성 기자께서 아래온 소식은요. 이장우 시장이 쏘아올린 청주 대전공항 명칭 변경 이야기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학원에 다녔던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장 그리고 이 수천만 원을 돈을 들이면서 혈세를 들이면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보고서도 허접하고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방의회나 산하기관의 국외 출장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님이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이번 코너는 인류 교육도시 시간이죠. 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현희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죠? 네, 봤어요, 다들 페이스북에서. 켰어요. 네. 아니 본인이 사진 올려놓고 그러게요. 들켰다고 어떡할 거예요. 너무 다들 갔다 오셨죠? 이래가지고. 네. 아니,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귀국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래도. 부럽습니다. 네. 네. 아유, 저는 언제 가보나. 네. 부럽습니다. 뭐, 좋은 기억은 뒤로 하고, 우리 다시 이제 인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네. 오셨는데, 늘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늘봄이요. 사실상 늘봄 학교 정책은 사실 남아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왜냐면 늘봄 정책의 핵심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늘 돌봐준다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의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늘봄이란 이름은 남겨놓고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없어지고 1학년 돌봐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미래형 방과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가 남아있는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원래 운영이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봄 학교라고 말은 돼 있지만
그냥 원래 있던 기존의 방과후 학교에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추가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늘본만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늘봄이 붙은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 왜 어떤 방과후는 돈을 내야 되고 어떤 방과후는 안 내도 되는 건가, 이런 좀 기준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기존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일자리가 이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봄이 아니라 늘 감금한다 학교에. 네, 늘 네, 감이라는 생각이 공감합니다. 들어가지고 네. 참 이거 크게 선언은 했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선전도 했지만 별로 실효성도 없고 혼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두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좀 연장선에 있긴 한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요. SPO 뭐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문제랑, 그리고 최근에 저희 대전의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던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에 SPO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뭐 그랬는데 그 학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참 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2월 28일이잖아요. 네. 당장 이제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관련한 매뉴얼이 오늘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 2월 28일이고요. 방송은 그 이후에 나갈 건데 어쨌든 개학 직전에서야 매뉴얼이 나왔다. 네, 그것도 되게 문제고, 또 애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SPO는 스쿨 폴리스 오피서에서 그분들은 경찰이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에요. 다른 거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2,700명을 교육부에서 채용하겠다고 밝혔었죠, 애초에.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1,900명 정도로 축소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 제도가 굉장히 좀 땜질식이고 우려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금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지금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모든 것이 다 현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퇴직 교원 그리고 퇴직 경찰 분들을 위촉직 형태로 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위촉직이다 보니까 민감 정보나 뭐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접근하는데 권한에 이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육부 매뉴얼에 보니까 조사를 할 때 교사가 동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사한테 그 일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쓸데없는식이지만 어쨌든 학교 업무는 경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교사가 동석을 하면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인력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조율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업무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보인다. 이런 부분 지금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전담 조사관 분들이 이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다 퇴직 교원 아니면 퇴직 경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전에서 이번에 26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퇴직 교원은 6분이세요. 나머지는요? 경찰 그리고 뭐 상담하셨던 분도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교원분은 6명밖에 없고. 왜 이렇게 지원자 수가 적대요?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냥 위촉직이고 뭐 상근자로 하는 것도, 세종 같은 경우는 상근자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제대로 뭐 지금 지역별로 다 제각각이에요. 불안정하고 어디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어디는 그냥 뭐
명예직 내지는 그때 건 있을 때마다 가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아. 지역별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 학교라는 곳이 사실상 이제 뭐 법논리, 뭐 경찰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기보단 교육 논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해내려면 사실 학생들의 뭐 발달 단계나 정서 상태나 학생들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이 충돌에서 온 회복 이런 것들에 중점을 줘서 좀 교육적인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분들은 교육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를 그렇죠.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교육하고는 좀 사실은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렇죠. 어. 그분들은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경찰로서 하셨던 것들이 뭐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특유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그런 종류의 이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취조하고 수사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때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게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사태의 대부분은 굉장히 뭐 가해자랑 피해자가 분명하다거나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사건 이런 사건보다는 애매한 아이들의 거. 애매하고 아이들 간의 다툼 뭐 네, 이런 그렇죠. 것들.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취조하고 이런 듯이 수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말은 학교폭력 조사관이든 뭐든 막 갖다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선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든지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다라는 게 그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사태나 이제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뭐 갈등중재위원회 아니면 학생생활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학생, 학부모, 교사, 뭐 관리자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학교에서 강화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국처럼 학교폭력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법 거의 누더기가 된 이 법을 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만들고 또 학교폭력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더 사법화되고 소송판화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상 개학하고 나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또 많은 혼란이 있을지 참 걱정되네요. 네, 두 번째로 갖고 오신 이야기는 아까 뭐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 대전 지역의 선생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어머니회, 뭐 학부모회 이런 거 있었고 육성회, 뭐 저 어렸을 때는 육성회, 새마을 어머니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학교에 그 학부모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학교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예, 그런 곳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지역위원으로 들어보세요.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하고 싶은 사람 여기 많이 출신들 지역위원, 많더라고요. 뭐 교사위원도 네.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관리자도 당연히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이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있어요. 그게 간사 업무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할 테니까 뭐 안건을 수합하고 그 위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뭐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수업이랑 생활지도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뭐 연락하고 뭐 식당 예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만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부 다 행정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대전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네네. 그러니까 설동교육감 이전부터 계속 네, 계속 그래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아무리 해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 넘어갔는데 대전만 계속 남아 있고 여기에서 좀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학교장 대량이다. 네네. 대전시 그게- 교육청은 거의 대부분 네. 답이 그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학교장 재량이다라는 말이 대답이 왔는데 사실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었죠. 이렇게 올 것이다. 왜냐면 그 동안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를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설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뭐 그 건물 이런 관리, CCTV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CCTV 관리 같은 걸 왜 선생님들이 해요, 사실. 그렇죠. 학교 서로 네. 직군이 나눠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대전교육청이 정말 단골 레파토리가 계속 그거였단 말이죠. 학교장 재량이다. 근데 이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이 진짜 무슨 마법의 치트키처럼 쓰이는데 저희로서는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 피디님 아시죠? 지난 9월에 저희가 대전 교육감을 전교조 대전지부가 고발을 했었어요. 네, 했었죠. 혹시 안건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저기 용산초등학교 선생님 관련해서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9월 4일날 같이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영가 병가를 쓰고 학교를 안 나가시겠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들에서 몇 개 학교들에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한 거예요. 뭐 전화 돌렸다면서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교장들한테 해주지 말라고. 안 오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서 학교장 재량 휴업 그거 하지 말라. 승인해주지 말아라. 그거는 그거에 플러스 대전만 한 게 뭐였냐면 교회 체험학습 신청도 불허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교육청에서 교회 체험학습까지 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었던 건데.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계속 이제 중?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걸핏하면 학교장 재량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물론이고 교회 체험학습 신청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정말 대전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그 대리운전 업체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그런 광고 있잖아요. 앞뒤가 너무 달라요. 똑같아야 돼. 너무 다르니까. 대전시 교육청이 네네. 가장 불리할 때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크게. 하나는 학교장 재량, 일선학교의 자율 보장. 그러다가 본인들이 추진할 때에는 엄청나게 일 많이 던져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교사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교사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네. 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일이 많은데 네. 그 이외의 것들까지 얹어주니까 이거는 좀 그 학교 그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든 뭐든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안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가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오늘 방송,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기준으로 또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등굣길에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당하신 선생님하고 순직 인정받았더라고요. 네. 용산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직이죠? 네, 아직입니다. 그것도 좀 우리 교육당국이 빨리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인류 교육도시에서는요, 그 학교 폭력 관련된 그 현장이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를 포함한 교사들이 맡지 않아야 할 일을 맡고 있는 대전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현희 전교도 대전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And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ips.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네, 이번 코너 풍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풍악을 울려라는요, 공교롭게도, 네, 그 박철웅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용원 대표님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출연을 못 하시게 됐어요. 대신에, 네, 원년 멤버 한 분과 함께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한밭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제 영광입니다. 지상파 진행자를 이렇게 저희 게스트로 모시다니. 아이고, 저는 우리 정 PD님의 존경스러움을 요즘 느끼고 있고요. 에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기 올 때가 발걸음이 가장 가볍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치하셔야 돼. 거짓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술을 못 마셔서 힘들고. 네. 가끔 저기 데이터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안 된다. 저 겹치는구나. 경쟁사 프로그램이구나. 네. 네. 아쉽네요. 어쨌든, 네, 여러분, 5시엔 시사. 네, 대전 CBS입니다. 주파수는?
97.1 메가헤르츠. 예, 97.1MHz니까 예. 많은 청취 부탁드리지 않고요. 5시에는 대전함이죠. 네. 네. 풍악을 울려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메가급 스포츠 소식이 우리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국, 미국까지 강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뚱이죠. 유현진 선수가 전격적으로 한화 이글스에 복귀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한화 이글스의 전력 상승이라든지 뭐 플레이오프 진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프로야구 발전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이 소식이 늦어질 때 단연 계약 한 1+1 내지는 2년 계약을 원하는데 그 팀이 없고 다 단연 1년만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단연 계약을 안 하고 1년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어요.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오겠다. 그래서 완전히 퇴물이 됐을 때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에 와서도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때 돌아오겠다 했기 때문에 단년 계약을 고집을 했었고 아마 오퍼는 단연 계약 오퍼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다 거절하고 고향으로 다시 하나 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아마 그 자녀 문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 보통 미국에서 교육시키지 않나요? 근데 그런 제가 선수들 많죠. 추신수 뭐 아예 그냥 미국 저기잖아요. 예, 그런데 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역시 한국에서 교육을 좀 받아야 그래도 우리 유교사상 그다음에 이 유교사상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이제 이강인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애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새로운 시각이네요. 류현진의 복귀가 유교사상까지 갔다니. 네, 어쨌든 복귀해서 환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류현진 선수 후반기에 그 복귀를 했잖아요. 토론토 네. 블루제이스 선발로 뛰었는데 구속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거시기한 거 아니냐. 네. 그 체인지업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재원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볼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145km 정도가 찍혔어요. 영상 봤어요, 저도. 봤습니까? 이글스 TV에 나와요.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밑에 대고 있으면 뭐 거의 거기에 정확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유현진 공은. 작년에 구속이 안 나왔던 것은 수술한 직후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몸을 어느 정도 좀 보호하려고 했었을 거고, 예, 아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풀렸고 토미존 수술을 하면 원래 2년차, 3년차가 전성기입니다. 수술한 이후에. 그래서 올해가 2년차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구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이글스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는 팀이 됐습니다. 지금 선발 체제가 완전히 이제 거의 탑 클래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승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들 페냐, 산체스, 유현진, 문동주는 뭐 10승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들어온 황준서 신인 선수죠. 과거 유현진 선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체형이 좀 마르긴 했었고요. 전혀 다르죠. 말랐잖아요. 그렇죠. 체형이 좀 말랐죠. 네. 거기에 이제 지지난해 10승을 했던 김민우 선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선발 지금 6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살 뺐죠, 김민우 선수. 그래서 살 아까 그렇죠. 저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그 드라이브 스루 이제 가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스쿨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도 지금 절치부심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금 현지 훈련에서 구속 한 143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작년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140kg도 안 나왔었거든요 구속이. 이번에 어느 정도 살을 좀 빼고 김민우 선수까지 가세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그 다음에 이번에 영입한 페라자, 그 다음에 지난해에 100안타를 이상을 친 문현빈 잘하더라고요. 까지 시범경기에서도. 하면 뭐 1번부터 5번까지 최소 아니면 2번부터 6번까지는 아주 탄탄한 타선을 만들었고
뭐 여기에 정은원이라든지 최재훈, 하석주, 하석주는 네. 축구 선수입니다. 하주석 예, 그죠? 하주석입니다. 하석주는 네. 98 프랑스 월드컵 때 그러네요. 골 넣고 퇴장당했던. 예. 헷갈렸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 저는 5강 플레이오프 무조건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류현진 선수 비롯한 하나이글 선수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부상 없이 올 한해 우리 하나 팬들에게 기쁨을 좀 안겨주면 오늘 참고로 좋겠습니다. 네. 오키나와 전지 훈련에서 유현진 선수가 하나 선수들 회식을 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고기? 네, 그러겠죠.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황선홍 국가대표팀 아.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23세 이하 감독이 선임이 이 됐습니다. 말 많더라고요. 네, 겸직을 일단은, 하게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이유는 뭐 본인의 어떤 뭐 자택근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하지 마요. 이제 기분 나빠. 무선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선수단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4강전이 있는 전날 이강인 선수가 하극상을 일으켰죠. 손흥민 선수한테 대들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깨졌고 결국 그 결과로 4강전 플레이하는 걸 보면 뭐 거의 그냥 볼 돌리다 끝났죠 그냥. 예, 뭐 경기를 보면서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전직 축구팀 그 사장 입장에서 봐도 그럼요. 우리 제 아들들하고 봤는데요. 쟤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쟤들 뭐 하는 거냐. 전진 패스는 하나도 없고 백패스하고 횡패스만 하다 끝났습니다. 90분간.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이강인 선수 완전 싸가지죠. 이거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아니 일이 근데 일어났습니다. 종종 젊은 선수들끼리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은 왕왕 다툼 있지 않아요? 그런 다툼은 있어도 주장한테 그것도 중요한 게임을 앞둔 전날 상징적 선수한테 하극상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건 뭐냐면 비인 부전 부재 승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네. 재주를 물려주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재주가 덕을 앞서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는 스포츠도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서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소양을 바탕으로 운동선수를 해서 돈을 벌고 하면 또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슛돌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어리서부터 받았죠. 거기에 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스타가 되고 군대까지 면제가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기회에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대표에 이번에 철퇴를 내려서 본인들은 지금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그걸 보고 있는데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진 패스는 안 하고 횡패스, 백패스 하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있을 수가 없는. 우리 교수님이 오늘은 방송 참 유교스럽게 하네요. 아니 CBS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유교스럽게? 이게 안 됩니다. 소년 등과 부득 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일찍 출세라면 곱게 죽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도 일찍 출세하지 않았어요. 저 그래가지고요. 예. 엄청나게 시련을 막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했는데 네. 그 과정도 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정혜성 그 전략강화위원장 뭐 독단적으로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1차 회의 때는 분명히 국내 감독 중에서 클럽 아니 연맹 K리그 K리그 팀 감독으로 하겠다.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하고 팬들한테 정식 감독을 하겠다. 누가 그 짧은 시간에 임시 감독을 맡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임시 감독 체제로 다시 돌아왔고요. 클린스만 감독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정몽규 회장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린스만이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정몽규하고 장난으로 한 얘기한 건데 장난으로 감독 구할 것 같으면 저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진짜 연락이 왔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지금 이런 황선홍 감독의 임시 감독 체제를 하는 것도 지금 정몽규 체제가 너무 오래 왔다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 연맹서부터 지금 대한축구협회까지 장기간 집권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면서요?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축구인들이 나서서 이제는 현대가가 축구에 그동안 공로를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이젠 좀 전문 경영인들, 스포츠 경영인들한테 맡겨서 김세환 하는 같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그 회장까지 하려면 멀었고요. 뭐 이사라도 좀 시켜주시면. 뭐 이 황선홍 감독은 일단은 곧 다가오는 그 월드컵 2차 예선 홍콩전인가요? 태국전이고요. 태국전. 3월 21일 대한민국 홈 경기, 3월 26일 태국 원정 경기 이 두 개를 맡게 되고요. 3월 11일 날 선수를 소집해서 18일부터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경기 3월 26일 끝나고 나면 또 바로 23세 이하 예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월드컵 아니 올림픽 올림픽이죠. 예, 그런 일정을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주셨어요. 이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걸 예. 이 주제에서 이 주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손흥민 주장 말도 안 듣고 그냥 결국엔 우리 이강인 선수 덕분에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왔습니다. 누적 관중이 2만 명이 넘었고요. 예, 티켓값만 11억 이상이 팔렸고요. 그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했는데 그 백화점 매출이 600%가 올랐습니다. 호텔이 전석 다 매진이 됐고요. MD 상품이 2억 5천 팔렸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홍보해서 혹시 부산으로 출마하세요? 이제? 아니 이것이 뭐냐면 저는 스포츠 산업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를 대한민국의 단일 종목이지만 유치하면 이 정도의 대한민국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본인 뭐 맡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문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돼야 됩니다. 예. 부디 제가 언론에서 그 충청권 세계 하계대학 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논평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성적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4강에서 중국한테 졌지만 이상수 선수, 장우진 선수가 마롱, 왕추친 선수를 각각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에서 3대2로 아깝게 졌는데요. 이제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동메달을 땄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안재영, 자오지민 그렇죠. 유남기 나왔을 때 탁구 열풍이었잖아요. 그럼요. 책받침으로 하셨죠? 책상에서 책상 붙여놓고 필통으로 해놓고, 네트를 네트 만들어놓고 책받침으로 하다가 선생님한테 샤베기 샤베기 맞고. 맞고 그 똑같은 경험이네요. 그래서. 근데 탁구하면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이제 방송 기준으로 이번 주네요. 네, 좀 주의 있게 그러니까 재밌게 볼 만한 경기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얼른 보내드릴게요. 네, 먼저 한화 이글스 시범 경기가 3월 9일부터 대전에서 총 6연전이 먼저 벌어집니다. 매일 게임을 하는데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기아, KT까지 6연전을 하는데 아마 유현진 선수가 등판을 할 겁니다. 요즘엔 시범 경기도 관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나요, 시범 경기도? 돈 안 냅니다. 돈 안 내고 예. 공짜로 볼 수 있는. 3월 9일 날 한화 이글스 파크에 가서 3월 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정도 가서 좀 경기를 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다. 류현진 등판한 날 몇 터지겠네요, 거기.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풍하고 룰려라는요, 네, 오랜만에 돌아오셨죠. 가끔 좀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시니까 되게 반갑고 좋네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네. 오겠습니다. 네, 그 김사한 교수와 함께 스포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밭 밀란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밭 밀란은요, 한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 아마 외부에서 밀란하느라 바쁜 것 같고요.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후보기도 하죠? 맞습니다. 유성갑의 예비 후보입니다. 네, 예비 후보. 네, 당선 가능성? 99.9%? 99.9%. 네.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네, 잘 하시고요. 네. 그 선거 준비 좀 어때요? 요즘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만났죠, 우리 아침에. 그렇죠. 네, 지하철역에서 맞습니다. 만났어요, 출근길에. 만났죠. 네, 예. 맞습니다. 어때요, 좀? 대단히 호응이 높고, 제가 사실,
지난 16일에 어떤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카이스트에서 맞습니다. 봉변을 당했는데 끌려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그 손도 뉴스에 많이 잡아주시고. 안 나왔는데.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쇼츠가 조금 네. 좀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전국적으로 카이스트 뭐. 그 석사 졸업생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 신민기 씨는 이슈가 확 됐는데 네. 밖에서 끌려 나갔던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끌려 나갔던 우리 김선재 예비 후보는 그렇게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네, 뭐 아깝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틀막 사건은 아주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불쏘시개만 돼도 불쏘시개. 예, 이분들 끌려 그러려고 했던 게 나갔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도 영상 잠깐 좀 소개해드렸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면전이 아니라 대통령 근처에서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한 그런 말도 아닌 글만 갖고 있어도 끌려나가는 이런 세상이네요. 네, 오늘 한밤일날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제 방송이 나갈 시점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 3.1절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3.1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뭔가 꼭 다뤄야 될 이슈, 대전 현충원에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대전 현충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여전히 그 50몇 명인가요? 60명 뭐 이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 숫자가 안 나는데 이제 여전히 거기에 그 묻혀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뭐 가이즈카 향나무인가? 향나무요? 친일을 일제 상징하는 그런 향나무가 여전히 여러 수백 그루가 거기에 그대로 심어져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렇게 안장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안장이란 말도 좀 안 하고 싶어. 평양은 안장. 너무 좀 과하지 않아요? 그 인사들한테는 묻혀있는. 묻혀있는. 네. 그 말씀해주셨지만 서울에 있는 현충원과 합쳐서 이제 63명이 이제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는 총 29명으로 제가 조사한 바 29명이 묻혀져 있는데요.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준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런 민간 기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명이고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 이런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5명. 이 인물들은 국가 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지정한. 그렇죠. 네. 국가에서 조사해본 결과 명백하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지적한 인물이 총 5명. 누구예요? 호칭을 생략하면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그리고 백선엽 이렇게 5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니. 백선엽 이야기하시니까 백선엽 그 육군 대장 그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올 때 그 국민의힘 쪽 굉장히 막 환영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때도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왜 서울이 아니고 대전이냐? 서울로 모셔야 된다. 이분의 품격으로서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당한 반대 하여튼 요런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의아했는데 이 인물들이 안정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제 국립묘지법이 이제 국립묘지법에 의거해서 이제 안장이 된 것인데요. 네. 이 과거사를 이제 조사하다 보니 이 인물들의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뭐 예를 들어 이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표지물이라도 세우거나 기록 한 줄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법상. 그렇죠. 이 국립묘지법상 특히 이제 군인분들이 많이 안장이 되는데 그 국립묘지에 들어갈 때 군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장군묘역이죠. 장군묘역에 안장이 돼 있다면은 아무리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이분의 업적은 장군으로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충원에서는 뭐 이장을 하거나 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이런 이게 원래 현충원이 국군묘지로 출발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참 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고. 네,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장군묘역 얘기하시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병묘역은 요만해요. 근데 장군묘역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맞습니다. 그 미국만 가도 그 엘링턴 내셔널 세미터리 이런 데 가면은 등급에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써 있어요. 딱 입구에 신분별로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야 문제. 네. 이거 국립묘지법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럼요. 지역에서는 무려 1998년부터
대표적인 친일파인 김창룡의 묘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무려 25년째죠? 26년째군요. 26년째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김구 선생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뭐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애국자시고 간단하게.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이 암살을 당하시잖아요. 그분 암살을 사주한 암살의 배우이고요. 로 지목된 사람이고. 로 지목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이제 그 당시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맡았던 그 업무가 사복을 입고 정탐하는 거예요. 조직을 파헤치는 건데 그때 일제가 파헤친 조직이 뭐겠습니까? 독립운동 단체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에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파괴하고 독립운동가들 체포했던 악질 친일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전현충원의 장군묘역에 장군묘역에 떡하니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참 이러니 예, 문제죠.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도 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과반 이상 훨씬 넘는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도 안 나갔죠. 맞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1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당선자 중에 185명, 185명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현충원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이 몇 개가 제출되어 있냐면은 권칠승 의원, 전용기 의원, 김홍걸 의원, 윤영덕 의원 등등 해서 법안 최소 4개 이상 발의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만 처음이 아니라 17대, 18대, 19대, 20대 줄줄이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6명이 이 법안을 한데 찬성한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고 왜 안 했을까? 그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라는 이유로 왜 반대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안장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장된 게 그 친일 행적이 문제가 아니라 장군 행적, 뭐 장군의 이런 업적을 인정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한 번 안장된 사람을 밖으로 빼낸다는 것에 대한 그 감정적인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한 반대가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이 나치에 부역했던 콜라보아스용들을 처단했던 그런 거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우리도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홍범도 장군이나 이상하게 뭐 빨갱이 몰이나 했었고 이게 진짜 맞아요. 화나요. 이 얘기만 하면 진짜 화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 심지어 공청회 한 번을 안 했거든요. 정말 안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국회에서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뭔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뭔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자신은 뭐 반대한다, 우리 애국해야 된다, 뭐 친일 반대, 뭐 이런 논리를 막 내세우시는데 실제로 일을 하셨냐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지역구 이송갑이잖아요. 조승래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8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번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현충원이 이송갑에 있어요? 그럼요. 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친일파 개개인이 미워서라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처벌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후손들은 뭐 어떤 기준대로 행동할 것인가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가진 거 뺏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파묘에서 부관 참시하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그 자체 네. 그런 일이 이 인물이 이런 거에 가담했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기자는 건데 그렇죠. 그거조차도 참. 그러니까 뭐 법안이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이장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인물들끼리 따로 모아놓자라는 법안도 있고 아니면 그 묘역에다가 표지물 같은 걸 좀 죄상비 같은 거 그런 법안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쨌든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 아니 공청회 한 번 안 했다니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이 국립묘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는 진도가 나갈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당선되면은 꼭 하겠습니다. 예, 뭐 당선 얘기했으니까 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진보당에서는 대전에 선거구 출마하는 후보가 2명이죠. 맞습니다. 본인하고 서구을의 유석상 후보 이렇게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네, 어때요 분위기 진보당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선거구 그 지역구 출마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집에서 시각이잖아요. 어때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99%입니다. 99.9%. 99.9% 당선되죠. 당선. 네.
그 진보당은 이제 음. 민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음.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연합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의 이런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말 민생 파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없다. 반드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대의로 선거 연합을 실행을 했고, 이 선거 연합은 지역구와 비례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또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와 1대1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조승래 의원하고 그 1대1 여론조사 해갖고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나갈 건데.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못 나갈 수도 있는 거네? 네, 만에 하나 못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나가게 되면 또 선거 비용 많이 쓰잖아요. 아유, 비용이 문제니까. 알겠어요. 그럼 유석상 후보나 김선재 후보는 그 민주당 후보죠. 그 유성갑에서는 조승래, 그다음에 네. 서구을에서는 박범계, 맞습니다. 이 두 분과 경선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 단일화 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민주당과 그 뭐 기본소득당을 용해인당을 비롯한 이런 당들 진보당 같이 합쳐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이제 함께 후보를 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연합정당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요. 기본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위성정당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심판했다는 그런 가치를 좀 중심으로 이제 뭉치게 되어 힘을 합치게 되었고, 지역과 비례 모두가 다 이제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반윤 전선을 쳤다. 그럼 우리 김선재 후보도 네. 비례대표 앞순위를 가는 게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왜 진보당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대? 네, 주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갈고 닦고 실력을 더 쌓아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보다 더 그럼 역시 차기 봉사하고자- 총선에는 혹시 비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 저는 대전 유성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정치 인생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그럼 것이죠. 비례대표는 내 사전에 눈에 뭐 흙이 들어와도 안 한다? 흙이 들어가는 그걸 좀 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유성갑에 어쨌든 99.5% 지역에서는 있을 뼈를 겁니다. 묻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성 정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짚고 싶고요. 정의당은 걱정돼요. 이게 참여 안 하죠. 아. 오늘 김인기 위원장이 왔어야 돼 물어볼 네, 건데. 그러게요. 음. 그 뜻을 또 존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서로가 쉽지 않은 길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결과니까요. 끝나고 다시 또 만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 사실 뭐 진보 정당이 그 거대 양당에 가려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아요. 요즘 뭐 뉴스 보면은 매일 나오는 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공천은 잡음이 좀 덜해 보여요. 뭐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컷오프가 안 되고 공천을 받으니까 제 일각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방탄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대전에 이제 국힘 현역이 안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좀 한 분 계세요. 차차차. 네, 왜 그래요? 차차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네. 왜 그분의 존재를 이상민 의원, 네,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럼 단수 이제 공천됐습니다. 현역으로 네. 가셨으니까 이제 네. 뭐 모셔왔죠. 제가 조만간 어쨌든 인터뷰합니다. 네. 정말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네,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뭐 물어볼까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꼭 물어볼게요. 굳이 꼭 그러셔야 했는지, 굳이 꼭 그러셔야 했는지 꼭 네,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국민의힘은 사실 좀 그래 조용한 편이고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예, 네. 일단은 박영순 의원이 얼마 전에 맞아요. 하위 10% 본인 포함된 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네네. 이재명 사당이다 이러면서 탈당하고 네. 이낙연 당으로 이제 옮겨 개혁 뭐였죠? 새로운 새로운 미래, 미래. 새로운 네, 미래로 새로운 미래.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갑 그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곳은 뭐 정치 신인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맞아요. 결국은 이제 3인 경선 지역으로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안필용, 유직원 두 예비후보가 반발이 좀 상당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안필용 예비후보는 정 안 되면 제3당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마음까지 있고요. 유직원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 하겠다 이런 지금 상당히 강경해요. 이분들이 강경한 이유는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돌려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들어간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이제 박병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 예비후보 한 명이 이 중앙당 발표 나기 전부터 이걸 얘기하고 돌아다녔대요. 그 밀실로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상황 지금 대전에서? 네, 이게 뭐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거 땐 말해야 해요. 그럴 수 없지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도 누가 상처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저도 후보자로서 이제 선거 과정이 정말 쉽진 않거든요. 자신의 인생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구 갑에 있는 그 후보들의 이런 분노, 반발은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적어도 이제 그런 균등한 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탈당하신 분들, 아까 말씀 나온 이상민 의원이시라든지 저기 박영순 의원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좀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박영순의 당선에 정당 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박영순 혼자만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당의 지분도 있을 건데 그 당의 지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이름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때 당에서 결정했으면은 이제 좀 겸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박영순 의원은 선거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예전부터 나갔죠. 그 정용기 네. 의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구청장 선거도 나갔다,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다, 여러 번 나가서 한 번도 안 됐어요. 계속 지고 몇 번 졌더라, 7번인가 제가 맞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치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이 행보 보면서 참 정치가 뭔데, 그러니까 정치는 나라와 국민,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유권자를 바라본다면 유권자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거나 이걸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자기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당을 깨고 나가서라도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당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고 이건 자신을 먼저 생각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은 조승래 의원하고 언제 여론조사해서 후보 단일화해요? 네, 이게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인데요. 토론회 같은 거 한번 안 해요?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승래 의원한테도 연락해 볼까요? 너무 감사하죠. 두 분 네.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을 한번 하자고. 너무 좋습니다. 아임에서. 네. 예,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네. 어쨌든 다음번 한반빌란 출연하실 때는 네. 이제 정식 후보가 됐든 네. 아니면은 그냥 이제 밀란 준비. 부위원장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하여튼 기준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기 겁시다, 내기. 어떤 신분을 나오나. 저는 마음속엔 정했어요. 얼굴 빨개지셨네. 알겠습니다. 예.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반빌란 국민묘지법 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하지만 정치권 여야 모두 계속 잠잠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전의 선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